실수령액 기준 4천, 7천, 1억 어느 정도의 집을 사야지 나에게 현실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 원리금일까요? 세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원리금 30년 상환 기준으로 했을 때 90만 원을 최대로 봅니다. 살 수 있을 때 사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산다. 영끌이라도 하고 싶은데 영어를 지금 끌 수가 없다. 토어제 아닌 구역에서도 괜찮은 곳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터어제가 아닌 것 중에 은근히 좋은 곳 대놓고 찍어주신다면요? 일단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전해주지 않은 진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클래스 박선영입니다. 대출은 막혔는데 집값은 치솟고 나 빼고 다 집 사나 불안해서 밤잠 설치시나요? 오늘은 내 연봉으로 버틸 수 있는 진짜 적정 집값과 1억 아끼려다가 피눈물 흘리는 아파트의 치명적 조건까지 11년차 평범한 직장인에서 현실적인 재테크로 자산가 반열에 오른 송혜구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의 저자이자 서울 자가대기업단의 김부장의 원작자 송혜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빵 뜬 드라마의 원작자를 직접 뵙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더더욱 생각도 못했습니다. 혹시 드라마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1부 보면은 1부에 저도 나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깜짝 카메오 출연인가요? 맞습니다. 네. 오. 저랑 약간 좀 비슷한 이미지의 배우가 나와요. 아, 심지어. 네, 송씨예요. 아니, 저는 사실 드라마는 아직 시작을 못했지만 주변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뼈 아프도록 내 얘기다. 진짜 이거는 리얼리즘을 넘어서 다큐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진짜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2009년부터 토지 투자를 시작해서요. 상가 투자, 아파트 투자 그런 종합적인 개발 이쪽으로 쭉 해왔었습니다. 네. 2009년이면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 비해서 아주 저렴할 때. 아주 저렴했었죠. 그때는 부동산은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었어요. 한동안 지지부진했거든요. 맞아요. 전세가가 괜찮아서 이럴 거면 전세 살지 이런 게 더 많았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부터 부동산에 투자해야겠다라고 누구보다 빠르게 들어가셨던 이유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토지 보상 많이 받으면서 확 갑자기 부자가 됐거든요. 그걸 보고 나도 한번 땅을 한번 사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기회를 노리려고 해도 너무 어렵다, 장벽이 너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토허제, 대출 규제, 주담대도 6억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3억으로 또 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래를 어렵게 만든다 했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첫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돈이 어디론가 흘러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인당 20만 원씩 준다라고 하면은 그 20만 원이 개인한테 20만 원이지만 개인은 어딘가 그 돈을 쓰거든요. 네. 받아 이렇게 하면 어딘가 모여요, 돈이. 그게 보통 자산이라는 곳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은 소득의 증가 때문입니다. 제가 사회생활 처음 할 때만 해도 200만 원 넘게 받는 회사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200은 다 넘게 받고 있잖아요. 즉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반영된 게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규제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좀 조급해져요. 나 지금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조금 더 빠른 선택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약간 특이한 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을 했습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거주를 하지 않아도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월세 살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 외곽으로 나가고 사람들은 중심지로 들어오면서 중심지가 더 확 상승하고 외곽은 좀 잠잠하게 되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책이 매번 새로 나올 때마다 전문가들이 머리를 다 모아놓고서 열심히 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작가님? 나 같으면 이런 규제를 한다면, 혹시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면 부동산이 조금 정체된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많이 했죠. 어떤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다주택자는 사실은 집값과는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다주택자가 있으면 안 된다.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도 높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시작한 2017년도부터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있어야 이 돈이 전국으로 골고루 퍼지게 돼요. 나는 뭐 속초에도 한 채 가지고 있고 부산에도 한 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퍼지게 되는데 다주택자 규제가 있어버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이렇게 쏠리게 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맞아요. 또 하나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사람
사람들이 팔지를 않습니다. 이게 안 팔다 보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좋은 규제는 그냥 양도세를 그냥 확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쭉 팔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서 매매가가 떨어지게 되죠. 근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더라도 전국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투기 매매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만 사려고 해서 또 이런 정책을 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어요. 뭐 사람들이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중심지에는 여러 채 사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비싸기 때문에. 그럼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출 규제가 오히려 현금 있는 자들만 좋게 만들었다. 이런 목소리도 좀 일부에선 있거든요. 그건 맞죠. 아, 네, 그거 맞고. 그리고 또 주식이 최근에 살짝 꺾였지만 네. 어쨌든 코스피 2000대에서 거의 한 7000까지 올라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주식으로 수익 내시던 분들이 원래는 이 주식을 갖고 싶어 했어요. 안 팔고. 근데 대출 규제가 막혀버리니까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고 이 막힌 대출 부분을 그냥 엿다가 태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에 있는 자본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 그거를 더 가속화하고 있는 게 바로 대출 규제. 오히려 부동산의 유동성을 더 높여서 집값이 떨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여기에서 그래도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언제 사야 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사야 하는 건지, 기다리면 되는 건지,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시죠? 진짜 일주일에 한 500번은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말씀드려요. 살 수 있을 때 사라. 네. 근데 살 수 있을 때 사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산다. 오. 대출 규제가 지금 안 풀렸는데 내가 어떻게 사니? 영끌이라도 하고 싶은데 영을 이제 끌 수가 없다. 그럼 난 기다리면 이게 기회가 오냐? 막 이런 움직임과 목소리가 있거든요. 기다리면은 뭐 올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회가 오더라도 물가 상승이 이미 쭉 반영됐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 보려고 했던 것보다 이미 더 높은 레벨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실거주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니면은 전세랑 매매 차이를 활용한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토어제가 아닌 구역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토어제 아닌 구역에서도 괜찮은 곳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전세 하나 끼고 딱 사도 대출이 막혀도 괜찮아요. 토어제가 아닌 곳 중에 은근히 좋은 곳 네. 대놓고 찍어주신다면요? 일동탄과 네. 망포 사이. 일동탄과 망포 사이. 네, 여기가 사실 병점인데, 진짜 병점은 1호선 라인 그 병점이거든요. 근데 이쪽도 병점이에요. 망포랑 일동탄 사이. 근데 여기도 은근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를 여쭤도 될까요? 일단 그 신규 노선인 인덕원 동탄선이 들어옵니다. 네, 그게 들어오면서 인덕원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동탄역 접근성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토어제로 또 안 묶인 안양역 주변이 또 좋습니다. 안양역 주변은 어떤 호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거기는 월곶 판교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교통량이 늘어서 좀 이동인구와 유동인구가 늘어날 그 지역을 보시는 거군요. 맞아요. 이렇게 추가적인 수요가 들어올 만한 곳들. 그러면서 거주도 괜찮고 상품성도 괜찮은 곳들이 몰려있는 곳들. 주로 말씀드리는 게 균질성이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빌라가 섞여 있는 곳보다는 아파트 단지들로만 구성된 곳들이 균질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 곳들이 있는 곳이 동탄과 동탄 옆에 있는 병점, 그리고 안양역 주변 이쪽이 되겠습니다. 전 갑자기 좀 그런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정말 실거주를 다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투자를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이 입지가 좋은 집만을 보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이가 있는 집은 학군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좀 노부모 모시는 부분은 좀 뭔가 주변에 인프라도 봐야 할 것 같은 여러 가지 그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 무주택자들은 뭘 그래도 조금 당장을 고려하면서 하는 게, 그래도 지금은 이것부터 우선순위를 해야 된다라고 권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일수록 네. 무조건 투자 가치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0대 후반이 30대 중반이 되고 또 40대 초반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그냥 그때 좀 투자 가치 좋은 거 사둘 걸. 이후회를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생활 편리성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60대 이상, 70대 이상 그런 분들은 뭔가 언덕이 다니기도 힘들기 때문에 네. 평지에다가 이왕이면 조금 준신축이나 신축 쪽에서 사시면서 노후를 맞이하는 그게 더 좋다고 봅니다. 참 집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만큼 솔직한 건 없구나. 조금 좋다 싶으면 여지없이 비싸고 여기 왜 이렇게 가격이 잘 나왔지 싶으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 2억 정도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 적은 돈을 내가 조금 타협하면서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그래도 좀 뭔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조건이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 수도권에서는 교통 여건이 제일 중요해요. 교통 여건인데 우리가 같은 역세권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네. 그리고 역과 가는 그 아파트까지의 길이 어떤가 언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으슥한 골목길일 수도 있고 탁 트인 공원일 수도 있고 교통 여건이란 결국에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의도, 사대문, 강남 쪽 그 다음에 그 다음 업무지구인 마곡이나 판교 이쪽과의 업무 접근성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통 여건만큼은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 가는 것과 네. 그리고 그냥 걸어서 지하철 가는 것 이게 은근히 차이가 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그거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걸 좋은 입지라고 하는데 좋은 위치도 좋은 입지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이게 위치랑 입지랑은 좀 달라요. 위치는 그냥 좌표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이 좌표인데 입지는 그 위치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로 판단이 됩니다. 인프라가 무엇이 있는가? 맞아요. 어떤 역이 있고 학교가 있고 또 어떤 이웃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입지 가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치 가치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입지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입지 가치가 좋으려면 기본적으로 위치 가치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 가치가 안 좋고서는 절대 입지 가치가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은 위치는 충분 조건이군요. 좋은 입지가 되기 위한.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살기 좋은 아파트와 후회하는 아파트 뭔가 이렇게 나눠서 좀 얘기를 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뭐 교통 여건이 좋아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 따라줘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만 있으면 우리가 후회 없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는 상품성을 비교해야 돼요. 상품성. 상품성. 어떤 그 걸로 아파트의 따질 수 상품성. 있죠? 브랜드인가요? 브랜드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뭐 세대수라든지 주차 여건, 임대가 얼마나 많이 껴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걸 상품성이라고 하는데 네. 한 200세대 이하는 사실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래가 안 돼요. 음.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환금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환금성. 환금성. 우리가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되는데 바로바로 팔리지 네, 않을 수가 안 있군요. 팔려요. 그래서 막 1년씩 안 팔리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세대가 적을수록 그런 이유가 뭘까요? 관리비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세대수가 많으면은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 두 개가 나왔는데 어디서는 되게 유명한 대기업에서 만든 거고 어디서는 좀 소기업에서 만든 거다 하면 우리가 대기업을 일단 신뢰하듯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 수가 많고 주차도 잘 되어 있고 조건들이 잘 있다면 매도할 때 딱히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는데 막상 매도하려고 하니까 와 이게 이렇게 나의 발목을 잡네? 라는 조건들도 있을까요? 좀 있죠. 예를 들면 내부 상태가 너무 안 좋다든지 내부 인테리어 상태가 또는 층이 안 좋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예 1층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는 세대는 또 1층을 선호하거든요. 네. 근데 1층 위에 바로 2층은 이게 약간 애매해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뜰 수도 없고 밑에 층이 있으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네, 그렇다고 뭐 조망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2층 같은 경우는 살짝 애매해서 이런 경우는 매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금액을 확실히 딱 낮춰서 거래를 해야 돼요. 오히려 확실히 내가 할 수 있을 가격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러면 내부의 조건이 좀 너무 낡아 있어도 안 좋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매도하기에 앞서서 좋은 물건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갑자기 좀 한다. 이런 건 어리석은 짓일까요? 안타까운 부분만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벽지 진짜 한 100, 200이면 바를 수 있거든요. 요것만 잘 발라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옛날 벽지들이 막 꽃이 막 이렇게 사선으로 쫙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은 딱 보면은 집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어둡고. 근데 이걸 그냥 흰색으로 쫙 바꾸기만 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한 200만 원 쓰고 한 1000만 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이 집을 팔아야 된다면 정말 팔리는 물건으로 만들 약간의 투자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많은 걸 여쭤보는 건 너무 좋아요. 아닐까요? 너무 아, 좋아요. 예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집이 딱 2개만 남았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하나는 24평에 고층이에요. 고층. 네. 그리고 하나는 32평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애매한 저층이에요. 네. 애매해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집을 어떤 이유로 고르셨을까요? 만약에 둘 다 방 3개, 화장실 2개다 라고 했을 때는 근데 만약에 이게 학군지다 라고 하면은 32평이 더 좋아요. 자녀 있는 집은 32평을 더 선호하거든요. 네. 그런데 학군지가 아니라 그냥 일반 동네인데 이 정도다 하면은 투자 가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네. 환금성은 24평 고층이 더 좋아요. 24평 고층이 더 잘 팔려요. 근데 만약에 네. 24평이 방 3개 화장실 하나 또는 방 2개 화장실 하나고 32평이 방 3개 화장실 2개다 이렇게 방 개수나 화장실 차이가 나면은 32평 저층이 더 좋습니다. 그건 또 왜죠? 사람들이 어쨌든 방 개수에 대해서 좀 편함과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화장실 한 개만 있는 곳들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요즘은 방 구조도 정말 잘 뽑아서 평수에 비해서 좋은 크기의 방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아니 평수가 아무리 이렇게 작다고 해도 이 방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늬만 방이네,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개수를 올리고 화장실 개수를 올리는 게 그래도 나은 걸까요? 나중에 황금성을 생각해서? 거주 쾌적성 플러스 황금성도 그게 더 좋을 수 있죠. 방이 아무리 작게 설계돼도 네.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침대는 들어갈 수 있게 설계를 해요. 집을 살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집을 따지다 보니까 결정 내리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말씀 늘 하셨던 그 황금성을 생각하면 조금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 데나 팔 수 있는데 집은 이 계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팔기 어렵습니다. 황금성을 꼭 고려하고 파셔야 돼요. 32평 저층, 제가 예를 드렸는데 마음속으로는 저층을 몇 층까지로 좀 보셨던 걸까요? 보통 5층을 한 중층의 최소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층은 한 1, 2, 3, 4층을 저층이라고 보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너무 좋네요. 왜냐면 이런 질문은 진짜 본인이 겪은 어떤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런 세세한 질문을 왜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경험에서 우러난 디테일한 해안과 답을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드리면, 같은 지역이라면 비싸더라도 대장 단지를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조금 저렴한 단지를 선택하고 가격 차를 좀 이렇게 아끼는 게 추후를 생각하면 나은지.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결정이에요. 똑같은 결정인 게 네. 예를 들어서 대장 단지가 2억이 올라도 바로 옆에 있는 단지도 2억이 똑같이 올라요. 시세 차이가 유지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예산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대장 단지라는 건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그 지역에서 비싼 아파트를 뜻하죠. 뭐 예를 들면은 강동구에 상일동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상일동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고덕 그라시움이라는 아파트고, 그리고 그 뒤를 바짝 돋는 아르테온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사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같은 폭으로 오락내락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지역에 있고 거의 붙어 있는데 상품성이 별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연식이나 세대수가 큰 차이 안 난다. 이럴 때는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은가 나쁜가 이걸 비교할 게 아니라 어떤 매물이 더 좋은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몇 층에 나와 있는 매물인가, 몇 평짜리인가, 이런 네. 걸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뭐 조망도 있고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있고 커뮤니티와의 거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죠. 무주택자분들에 대한 고민은 집을 언제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분들은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옮겨가고 싶은데 조금 아주 옆에 있는 단지 혹은 옆에 있는 동, 그걸 업그레이드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렇게라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천을 하시나요? 안 합니다. 시원하시네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24평 살고 있는데 네. 똑같은 아파트에 32평으로 가는 거예요. 네. 왜냐면 투자 가치가 똑같아요. 어. 그냥 부동산은 거래를 한번 할 때 양도세, 취득세, 뭐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기본 1억은 그냥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투자 가치는 똑같은데 1억만 그냥 쓰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래서 갈아타기 하려면 확실히 그냥 상급지로 가지 않는 이상 네. 업그레이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은 동네에도 움직이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5배는 가시라. 주택을 소유한 사람인데 네. 여기서 1.5배의 상급지로 갈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32평인데 네. 10억짜리를 소유하고 있다. 네. 상급지에 있는 24평이라도 15억짜리는 사야 됩니다. 그거를 좀 맞춰야만이 의미 있는 상급지 점프가 가능해요. 평수를 줄이더라도. 상급지라고 우리가 말하는 범주는 어디까지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 8억으로 내가 뭔가를 산다라고 하면은 8억대가 몰려있는 지역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10억짜리로 산다 하면 10억대가 몰려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억에서 15억으로 간다 하면은 15억짜리가 몰려있는 그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보통 약간 더 접근성이 좋거나 더 신축들이 많거나 뭐 교통 여건이 좋거나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아, 나 저쪽 가서 살고 싶은데 이런 로망을 좀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북구에서는 동대문구가 가고 싶다라고 하고
동대문구에서는 마포구가 가고 싶다. 마포구에서는 서초구가 가고 싶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급지적인 점프를 의미합니다. 뭔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아예 다른 곳을 바라 노리고 시간을 기다려라. 참 이게 말씀 주신 거대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데 이게 결국은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그걸 실행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단 1억부터 만들어라. 근데 종잣돈 모아서 막상 또 사고 나면 그다음부터 찾아오는 고민이 이제 원리금 선생님이 매일매일 나가시지 않습니까? 집을 나가요. 들어오자마자. 실수령의 기준으로 네. 이렇게 따져보면 어떨까요? 연봉 실수령의 기준 4천, 7천, 1억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세 가구가 어느 정도의 원리금을 좀 생각을 하면서 집을 사야지 나에게 현실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 원리금일까요? 세후 30%입니다. 세후 30. 세후 30%.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 네. 그러면은 그거의 30%인 원리금 30년 상환 기준으로 했을 때 90만 원을 최대로 봅니다. 만약에 맞벌이 부부가 세후로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300만 원을 최대로 봅니다. 이건 저희 기준이고요. 네. 더 무리하시는 분들은 더 무리하시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 적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기준을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정도는 돼야 생활도 할 수 있고 저축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동안 해보니까. 근데 이거는 만약에 그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는 것까지 다 감안한다고 쳤을 때 30%로 잡아도 그냥 현재 기준에서 그렇게 잡고 현재 있죠. 기준에서 그래서 대출은 만약에 내가 한 30%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대출을 실행하자마자 어느 정도 상환을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생애 최초 5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는 한 3억 정도는 빨리 갚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또 갈아타야 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이자로 나가는 돈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지금 사야 하는 건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근데 그런 것도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서 지금은 반드시 움직여야 하는 사람과 오히려 기다려야 하는 사람도 또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종잣돈은 진짜 거의 없는데 네. 소득이 엄청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돈 모으는 속도가 집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모아서 사도 괜찮아요. 그런데 소득이 많지 않은데 내가 한 1억 5천에서 2억 모았다. 그러면은 한 4억짜리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냥 미리 매수해 두시는 게 좋죠. 소득이 낮을수록 미리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높을수록 좀 무리해서 상급지로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야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종잣돈이 있고 소득이 높다면 네. 그냥 지금 매수하고 종잣돈을 모아서 더 높게 갈아타기 할 때 점프를 확실하게 하면 돼요. 1.5배가 아닌 막 두세 배로 해도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갈아타기 할 때 1.5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샀는데 15억짜리 살려면 이미 내가 대출이 있는데 이걸 살려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갈아타기에 팁이 하나 있는 게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겁니다. 나는 실거주 하고 있다가 갈아타기 하고 사고 싶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팔고 저렴한 월세에 살면서 그 근처에 있는 재개발 빌라를 전세에 끼고 사두는 겁니다. 요즘 전세 끼고 사는 게 가능한가요? 빌라는 가능합니다. 아, 빌라를 사라. 빌라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빌라를 전세 끼고 사두시고 그거를 뭐 한 보통 빠르면 5년 좀 길면은 10년 이렇게 되면은 완성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확실한 점프가 가능하죠. 그런 식의 빌라 거래는 추천을 하시는군요. 보통 빌라 거래에 대해서 그 추천을 안 하시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재개발 빌라는 하고 있어요. 근데 재개발 빌라를 하실 때도 반드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거를 거래하셔야 됩니다. 안정성이 있는 거를 택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너무 초기 단계 하시면은 이게 구역이 잘리기도 하고 뭐 해제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힌 걸 하셔야 돼요. 정말 작가님은 오랜 시간 보셨고 또 보는 눈도 생겼고 바로바로 이렇게 뭔가 지역에 대한 정보도 있고 또 흐름도 눈에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재개발 지역 빌라 내가 그냥 계속 발품만 팔아서 알아보면 되는 건가? 좀 막연하게 느낌이 올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좀 어떻게 이런 지역을 찾아가는 건지 알아가는 건지 초기 단계 좀 한 스텝 한 스텝 알려주신다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뭐 프롭테크라고 뭐 호갱노노라든지 아실이라든지 그런 프롭테크를 잘 찾아보시면 어떤 구역이 지금 어떤 진행 상황이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네네.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 중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것들을 한번 추려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접근 가능한 금액대는 어떤 구역인가 이거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노량진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요. 거기 접근하기가 현금이 기본 한 2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치 너무 좋은 곳 말고 살짝 떨어진 성북구에 있는 장위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남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곳들 보시면은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찾아보고 그다음부터 그 안에서 물건을 좀 찾아봐야죠. 과거에는 이 프롭테크가 잘 안 되어 있을 때는 그 찾기가 되게 좀 불편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요즘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자기 매물을 막 블로그에 되게 잘 올리세요. 잘 찾아보시면은 또 그 흐름을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잘못하다가 사기당하지 않을 이런 거는 주의해라라는 것도 팁도 있으실까요? 가끔씩 신축 빌라 사기가 은근히 있어요. 네. 신축 빌라 사기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고 집값만큼 전세값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과장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약간 재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 여기는 좀 있으면 지정이 될 거야 막 이렇게 현혹을 합니다. 요즘 그런 게 진짜 너무 많아서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자산가, 재력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돈의 흐름을 봐라. 어디로 갈지 이렇게 미리 알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를 열어두는 거죠. 어디에 호재가 있나? 무슨 소문이 있나? 근데 이게 잘못 자칫하다가는 가짜 호재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구분해내는 조건과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동네에 대형 병원이 들어온다고 잡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호재일까요, 아닐까요? 우선은 유동인구는 늘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유동인구만 늘어요. 집값은 오르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있고 맞아요. 거기 주거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시는 거예요. 맞아요. 쇼핑몰, 병원, 대형 마트 이런 것들은 호재가 아닙니다. 그 진짜 호재는 지하철역이 깔리는 거예요. 지하철역이 새로 들어와서 그 동네 교통이 활성화가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지하철역이 뺑 돌아가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직결돼야 됩니다. 중심지로. 직결돼야만이 이게 또 교통 호재로 반영이 됩니다. 약간 뭐 지선으로 빠져 있거나 열차가 뭐 한 2칸, 3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막 8칸, 10칸이잖아요. 되게 짧은 약간 무슨 놀이동산에서 볼 법한 그런 것들은 또 생각보다 호재가 아닙니다. 면량인지도 봐야 하는 게 있군요. 맞아요. 네, 그거는 중심부로 직접 안 간다는 뜻이에요. 중심부를 지나가는 노선은 무조건 8량, 10량까지 되거든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따져봐야 할 요건이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호재는 네. 그 동네의 천지개벽, 그 동네의 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빌라촌이었는데 그게 새 아파트로 싹 바뀌게 되면 그때는 급지가 훅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동네가 뭐 광명철산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문휘경이라든지 또 장유타운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지금 새 아파트가 확 들어오면서 지금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시세를 지금 막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이 진짜 호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곳들의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가 원래 좋았습니다. 입지는 별로 안 좋았어요. 인프라가 진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위치는 원래 좋았기 때문에 여기가 위치 가치가 입지 가치로 이렇게 변한 케이스입니다. 말씀 주신 지역들이 위치가 좋았다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 거죠? 이문휘경 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대문하고 멀지 않거든요. 근데 신이문역 과거의 모습은 여기가 서울이라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내리면은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광명 사거리역에 내리면 여기가, 근데 지금 아마 한 3, 4년 뒤에는 여기 너무 좋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생각보다 말씀 주신 기준으로 호재를 띈 지역이 꽤 많네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진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요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호갱노노 그런 여러 가지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가봐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가봐야죠. 임장은 무조건 가봐야 한다. 무조건 가봐야 돼. 근데 이제 임장도 정말로 막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여기서 이걸 봐야 되고 막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막상 임장 초보자들은 내가 가긴 가는데 발만 아프고 대체 뭘 하고 왔지? 남는 게 없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임장을 할 때 이런 거는 꼭 챙겨봐야 한다. 이건 놓치지 말아야 한다가 있을까요? 일단 지하철역에 내렸을 때 이렇게 출구로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갔을 때 그 느낌. 네, 여기가 우중충한가? 쎄한가? 아니면 되게 밝은가? 그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저 되게 그런 거 따졌는데 그게 약간 제가 막 유난 떨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좀 중요하군요. 당연한 겁니다. 제가 느끼는 걸 남도 비슷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딱 올라갔을 때 너무 여기 좀 쎄한데 하면은 그냥 그 가는 길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집값에 그대로 반영돼요. 그리고 내가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가는 길, 그 동선인데 우리가 동선의 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동선의 질이 약간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올리브영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투썸 플레이스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면은 가기가 되게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막 번쩍이는 막 모텔도 있고 막 뭐 이런 유흥가가 있고 이러버리면은 좀 불편해요. 동선의 어떤 균질성 이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아파트 안에 무엇이 있는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연도에 지어진 것들은 어차피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똑같아요. 어디에서 지었든 간에. 그때 유행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걸까요? 맞아요. 네, 주차장 구조라든지 뭐 그런 게 다 똑같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아파트 내부보다는 외부를 더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입지 가치를 사는 거기 때문에 주변이 어떤 인프라로 되어 있는지, 분위기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회 초년생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팁을 좀 얻어가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수도권 지역에 괜찮은 지역을 좀 집게같이 찝어주신다면 사회초년생분들은 아무래도 종잣돈이 적을 수밖에 없고 매매가는 높진 않지만 네.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들, 평촌의 소형 평수들이 괜찮습니다. 평촌의 소형 평수들, 평촌은 4, 5선 라인을 중심으로 움직이죠. 네, 그래서 그쪽 한번 주요하게 보시면 좋겠고, 또 광명 사거리역 근처에 신축 아파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에 또 소형 평수들이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액대를 살짝만 높여보면 강서구 9호선 라인에 있는 가양동, 염창동 이쪽 소형 평수들 10평대 괜찮습니다. 근데 사회 초년생 분들은 어쨌든 소득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갈아타기를 중간에 10년 안에 무조건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규제가 이어진다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10년 동안 내가 이 물건을 못 팔아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은 조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이거 재건축 쭉 가져갈 거야 하면은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좀 피해야겠죠. 집 마련하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좀 어떤 정신적으로든 멘탈적으로든 어떤 좀 힘이 되는 이야기를 같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2020년 2021년 이때도 뉴스에 진짜 부동산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2021년 말부터 그냥 확 꺾였거든요. 이런 순간은 또 옵니다. 그럴까요? 네, 또 와요. 근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 순간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장이 왔을 때 나는 고점 대비 얼마를 떨어지면 매수할 거다. 이 기준을 딱 잡고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20%를 잡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8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7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8억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네. 평상시에 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게 한 6억짜리 아파트인데 5억으로 떨어지면은 바로 사야지라는 곳들을 이미 쭉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내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근데 그게 참 좀 더 있으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더 떨어졌을 때 사야지 지금 사면 갑자기 다음 달 되면 몇천 더 싸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근데 그때에는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하락장 5년 더 간다. 막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하락장 5년 더 간다. 이때가 진짜 호재예요. 그런 말이 나왔을 때가 진짜 저점이란 뜻이에요. 누구나 다 더 긴 하락장을 예상할 때가 진짜 바닥입니다. 2023년 초가 딱 그렇게 됐어요. 그때 샀었어야 했는데 뭐 이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1주택자 분들은 그런 하락장이 오면 무조건 갈아타기 하셔야 돼요. 왜냐면 비싼 게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비싼 게 한 3억 떨어지면 약간 그 밑에 있는 것들 한 2억 정도 떨어져요. 그러면 원래 이 시세 폭이 좀 줄어들어요. 내가 가고자 했던 곳이 그걸로 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2023년에 갈아타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하락장이 오면은 어디로 가야지 이거를 딱 미리미리 세우시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작가님처럼. 한 7, 8년 전쯤에 진짜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좀만 더 기다려라. 지금 집 사지 말아라. 왜냐면 수요 엄청 떨어진다. 나중에 공급이 늘기 때문에 지금 노령화 엄청나지 않냐. 기다리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집값은 안 떨어지는 건가? 원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요지부동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의 10년 후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10년 동안 하락장과 상승장이 반복될 거거든요. 근데 상승장이 더 강할 겁니다. 네. 그래서 10년 뒤엔 지금보다 무조건 더 올라 있어요. 돈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집값은 아무리 못해도 20, 30% 올라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어쨌든
내 집 마련은 무조건 지금 추천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 떨어질까? 뭐 무슨 발표 나오면 떨어질까? 막 이러면서 계속 미루거든요. 그러다가 몇 년이 가요. 그런데 하락장은 분명히 오지만 하락장이 끝나고서 반등을 잘 하는 곳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 봅니다. 반등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아보려면 2023년 초에 반등을 지금까지 해왔으면 그거는 괜찮은 아파트들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거시경제보다는 네. 사실은 내 상황에 무슨 선택을 할 수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금 상황과 뭐 직장의 위치 이런 것들만 잘 고려하시면은, 그리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입지 가치와 환금성의 가치, 요것만 잘 고려하시면은 실패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무기 삼아 불안이 아닌 확신으로 내 집 마련의 길을 찾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